자, 이번 시간은 TFT 설계에 이어서 픽셀 디자인 플로우 1, 이 내용의 게이트 라이팅 타임, 그 다음에 라인 딜레이, 라인 캐패시턴스, 라인 레지스턴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어떻게 측정을, 라인 레지스턴스를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듯이 TFT 차징 타임, 이 TFT에 1080개의 스캔 라인이 있죠. 이 스캔 라인에 게이트가 한 프레임 시간 나누기 1080 시간만 여기 차징하는데 시간이 허락됩니다. 그게 게이트 펄스가 15.4 마이크로세컨드, 다음 라인에 15.4 마이크로세컨드. 이걸 이제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스캔을 하죠. 그래서 TFT 온 타임은 60분의 1초 나누기 1080, 15.4 마이크로세컨드. 15.4 마이크로세컨드 내에서 3240, 왜 3240개입니까? 1920 곱하기 3 하면 틀렸다. 5 틀렸다, 그지? 그리고 틀린 숫자지? 5760 라인 TFT를 충전해야 된다. (1920) 60 39 27 3 맞네, 그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들 이 TFT 고동에 대한 베이직이니까 15.4 마이크로세컨드 안에 여기에 이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6000개 TFT를 충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픽셀 충전에 필요한 온 커런트, 아이온이 얼마가 돼야 되냐, 이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ID, 그러니까 아이온이죠. TFT를 턴 온 할 때 흐르는 전류량 ID는 CG, 게이트의 캐패시턴스, 뮤는 뭐죠? 모빌리티, 채널의 width, 채널 폭, 채널 랭스, W/L. 여기 어디서 나왔죠? TFT 프린시플에 할 때 TFT에 흐르는 전류량이 이렇게 표시된다. 모빌리티하고 채널 width, 채널 랭스, 그 다음에 VG, BD 공식에서 정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TFT를 만들고 설계를 해서 만들면 모빌리티 뮤가 나오죠. 그죠? CG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게이트가 차지하는 전극 면적, 그 다음에 절연체 두께. C는 A, 뭐죠? C가 뭐야? C. 엡실론 A over D. 그래서 이 TFT는 W를 얼마를 하고 L을 얼마를 하면 이 TFT가 15.4 마이크로세컨드 안에 이 온 커런트를 가지고 차징을 충분히 하겠다. 그걸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인 딜레이 이야기를 했죠. 반복 안 합니다. 이거는 이 라인 딜레이가 생기게 되면 왼쪽 끝, 오른쪽 끝에 게이트의 신호, 펄스 라인이 이렇게 찌그러들어서 요 부분만큼
게이트가 차징을 못하게 되죠. 차징 시간을 뺏기게 되죠. 찌그러드는 신호니까. 왼쪽은 멀쩡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RC 딜레이고 시간 유닛으로 표시됩니다. 타우 R 곱하기 C 몇 개를 서메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RC 딜레이 값이 나오고 데이터 볼테이지, 예. 게이트 볼테이지,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데이터 볼테이지,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상 신호 값이야. 볼테이지. 요게 프린시플 오브 TFT에 막 넘어가니까 또 생소하게 보이죠. 다 커버했어. TFT 프린시플, TFT 기초인가 뭐 할 때 나왔어. 기억나죠? 한 번 더 새로 가. 이런 공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넘어갑시다. 전번 노트에 보면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나올 겁니다. 게이트 라이팅 타임. 요거는 다시 반복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한 20%는 마진을 두고 설계를 해야 된다. 그죠? 여기서 스캔을 해가지고 차징을 하는데 60분의 1초 나누기 1082 요 라인을 차지하는데 허용되는 시간이 아니고 블랭킹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돌아갈 때 준비하는 시간, 그거를 이게 마진을 두고 설계해야 됩니다. 차징 타임, T 온 타임은 실제로 더 짧아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20% 정도 빼면 13.69 마이크로 세컨드가 된다. 라인 딜레이, 이거는 생략. 게이트 라인 RC 딜레이 마진. 여기서 이거는 충분히 설명했죠. 요만큼 RC 딜레이에서 시간, RC 딜레이 타임만큼 충전 시간에 손해를 본다. 이거를 얼마까지 허용을 해주느냐. RC가 T-on의 20%, 이것이 약 전체의 5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나? RC를 숫자가 R이 뭡니까? 배선의 저항이고 C는 이 크로스되는 캐패시탄스, 그거를 RC를 전부 곱해가지고 RC 딜레이 타임을 정하는데, 그죠? 그러면 선폭이 얼만큼을 해야 될지, 크로스오버의 캡의 면적을 얼만큼 허용해야 될지,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턱대고 선폭 줄이면 RC가 줄어드는 건 되죠.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라인 선폭을 줄여놓으면 라인 저항이 선폭이 줄어들면 높아진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공정을 할 때 선폭이 너무 얇게 가버리면 선이 중간에 잘라진다. 그러니까 이 공정하기가 어려워진다. 그거를 감안을 해서 가능한 최소한의 RC를 값을 갖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게이트 라인 캐패시턴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원하지 않는 건데 기생충이야. 캡이라는 놈은 우리가 필요할 때 캡도 있고, 또 어떤 놈은 피할 수 없이 이 기생 용량, 기생 캡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TFT를 간단하게 보면 이 노란 놈이 게이트, 요 파란색이 소스 드레인이죠. 그러면 캡이란 게 뭡니까? 정극 사이에 절연막이 있으면 무조건 캡이 생기는 거야. 여기에 보면 게이트하고 데이터가 오버랩 되는 요 부분 CGD가 생기고, 요거는 소스하고 게이트하고 오버랩 되는 요 면적 때문에 CGS라는 놈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원해서 일부러 설계하는 건 아니거든. 하다 보면 피할 수 없이 생기는 거야. 이 기생 캡이라는 놈이. 줄이면 좋겠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 게이트 라인 캐패시턴트, 게이트 라인 캐패시턴트, 저장 배선을 캐패동시에 가는 캡, 파라시틱 캡을 줄이는 설계를 적용해야 된다. 열리는 기생 캡의 일예이다. 그러면 이게 다냐? CGC라고 또 있어. 요게 게이트, 노란색이 게이트인데 우리가 카몬 전극이라는 게 또 이 상판에 전체 깔려있죠. 그죠? 그러면 이놈도 게이트 라인하고 상판에 전체 카몬으로 깔려있는 투명 전극 사이에 간격을 두고 캡이 형성되겠죠. 이게 5만 전신의 캡이 피할 수 없이 생성되는 거야. CGC. 그리고 또 픽셀하고 게이트, 요 픽셀하고 게이트, 요 서로 넥스트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캡이 생기고.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요 놈에 생기는 CGD, CGP, CGS, CGC 등등의 기생 용량이 된다. 이걸 다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다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스케매틱으로 보면 우리가 요 TFT 하나 안에 요런 기생 용량이 수도 없이 따라온다. 데이터 라인 캐패시턴트 마찬가지로 데이터 라인하고 이 데이터 라인 파란색하고 캡하고 상판 하판에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캡이 형성되는 거고, CGD 데이터하고 게이트하고 캡, 요거는 되겠고, CDS 데이터 라인하고 스토리지 캡하고 또 캡이 형성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기생 캡이 따라오게 됩니다. 라인 레지스턴트, 그러니까 어떤 메탈 라인을 쓰면 저항이 얼마나 나올까, 길이가 얼마고 두께가 얼마고 선폭이 얼마고 하면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계산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보통 배선에 쓰는 금속이 알루미늄, 크롬은 뭐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몰리브데늄, 샌드위치 구조, 또 카파가 최근에 저장 배선으로 많이 사용되죠. 기본적으로는 이 라인을 방막 라인이 되면 요거 면적, 두께, 폭, 저항 R은 레지스티비티 곱하기 랭스 나누기 width,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두께죠. 저항. 그죠? 이거는 국민학교 중학교 물상 시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비저항이 뭐죠? 두께하고 길이에 상관이 없이 그 물체가 그 배터리 가지는 고유한 저항. 그죠? 저항은 길이가 길면 늘어나죠. 그죠? 면적이 얇으면 늘어나죠. 저항이 높아지지. 근데 비저항이라는 놈은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노멀라이즈 된 그 물체가 가진
고유의 저항이야. 그지? 실버 제일 낮은 놈이야. 2.1 마이크로 옴 센티미터. 그러니까 요거는 이 금속, 우리가 많이 쓰는 금속 배선의 이 비저항을 비교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놈이 카파 2.3, 알루미늄 3.1, 그 다음에 ITO가 뭐 180 정도인데, 뭐 100에서 180. 투명 정극이지만은 생각외로 저항이 높죠. 100옴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라인을 설계를 했을 때 두께를 얼마를 해야 된다, 폭을 얼마를 해야 된다. 이제 이 계산이 나오죠. 레지스턴트. 면저항이 뭔지 압니까? sheet resistivity. 면저항. 요건 아까 설명을 했죠. 비저항은 로고, 레지스티비티는, 레지스탄트는 뭐야 이게? 레지스탄트야, 레지스탄스야. 저항이. 레지스탄스지, 그지? 레지스탄트는 형용사지. 저항. 레지스탄스 R은 레지스티비티 곱하기 랭스 나누기 디바이드 바이 width thickness, 이런 조건은 나오는 거. 근데 여기서 새로운 개념, 면저항 sheet resistivity. 그러니까 면저항이라는 놈을 define 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 그러면 면저항이 뭐냐? 식 1, 식 2, 식 3. sheet resitivity는 resitivity를 두께로 나눈 값이다. resitivity를 요게 raw sheet은 sheet resitivity야는 이거를 두께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 요 놈을, 요 raw를 요걸로 대체해서 집어넣으면 저항은 sheet resistivity 곱하기 T, L, WT. 그러니까 여기서 sheet resitivity라는 놈은 저항하고 WL, 요때 WL은 아까 이야기한 요거 이야기입니다. WL. 그죠? 그러면 이게 왜 편리하냐? 이 sheet resitivity라는 놈은 L이나 W의 인디펜던트한 놈이야. 그죠? R은 L이나 W의 디펜던트한 놈이고, resitivity는 다시 W나 L의 인디펜던트한 놈이지만은 T에는 resitivity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씨, 갑자기 왜 이렇게 복잡해지냐? 평소에 쓰던 거를. resitivity는 거꾸로 쓰게 되면, 자, 새로 빨리 하고 넘어가자. resitivity는 R, L, W, T가 된다, 그지? 는 두께 T, W, L의 인디펜던트한데, 다시 sheet resitivity라는 놈을 define 하는 거는 다시
두께로 한 번 더 나눈다. 또를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레지스탄트와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단위를 옴 퍼 스퀘어를 한다. 시 레지스티비티는 옴 퍼 스퀘어로 한다. 그 면적에 있는 표면 저항, 이놈도 두께 WL에 인디펜던트한데 이거는 잠깐만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없나? 자, 다시 이거 다 잊어먹고 이것도 시간을 보낼 비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편하겠다. 그러면 저항을 측정하고 WLT를 측정을 해서 하면 비저항로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WLT 하면 비저항이 옴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가지고 한다. 이 비저항이라는 놈은 WLT의 인디펜던트한 놈이다. 일단 그렇게 하자. 맞는데, 그러면 시트 레지스탄트는 뭐냐? 이 비저항을 다시 두께로 나누어 가지고 두께로 나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헷갈리네. 두께로 비저항을 두께로 나누어서 시트 레지스티비티는 옴 퍼 스퀘어가 된다. 두께 인디펜던트한 놈을 다시 두께로 나누어 버린다. 이게 말이 되냐? 요거는 살짝 넘어갑시다. 이거 근데 시트 레지스턴트는 실제로 반도체나 LCD에서 많이 써. 실제로 측정을 왜 그러냐 그러면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거든. 두께를 측정하지 않아도 볼테지 두 포인트, 전류 두 포인트 하면 그냥 시트 레지스티비티가 나와. 근데 레지스티비티는 저항을 측정을 해야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놈하고 저놈을 비교할 때 저항 두께를 알 필요도 없이 이놈 저놈을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시트 레지스티비티가 굉장히 유용해. 그걸 해가 일부러 두께 측정하고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수식으로 하니까 갑자기 설명이 막혀버리네. 자, 시트 레지스티비티라는 놈도 있고 시트 레지스티비티라는 놈이 있다. 단위는 다르다. 자, CST 디자인. 스토리지 캡의 저항. 스토리지 캡의 역할은 볼테이지 홀드 레이쇼, 액정셀의 볼테이지 홀드 레이쇼, 즉 전하 유지 능력을 갖도록 도와준다. 또 이 킥백 볼테이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CST를 크게 하면 좋은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크게 하면 좋은데, 크게 하면 계구율도 떨어지고 TFT의 로드도 더 가해지고, 그러니까 TFT를 구동하는
하는데 필요할 만큼만 최소화해서 잘 하는 게 잘 설계를 잘 하는 겁니다. 무조건 크게 보수적으로 한다고 설계를 잘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잖아. 단점. 충전율도 저하고 계기율도 감소하고 게이트 라인 로드도 하고 왔는데 C 토탈 구동에 필요한 C 토탈 값을 계산을 하고 C 토탈의 최대값을 계산을 한다. Q2, Q1이 Q2가 더 커야 된다. C 토탈은 나도 지금 턴온 C 공급돼야 하는 전하량을 Q1이라고 하고 이것이 2 곱하기 B 구동 전압 곱하기 C 토탈 2 곱하기 5V 곱하기 C 토탈 이게 전하량이 된다. 그지? TFT가 공급 가능한 최대 전하량이 되고 C 토탈을 이게서 2.71 피코페라를 계산한다. 그래서 C 토탈 최대값 계산하고 C 토탈의 최소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TFT를 턴오프 했을 때 누설 전하량 QL, L은 리키지다. IOF 곱하기 T, 오프 타임, 오프 동안의 시간을 곱하면 C피코, TFT의 리키지 커런트죠. 곱하기 T 오프가 거의 프레임 타임의 거의 99%를 차지하니까 그냥 16.7을 만들었네. 그럼 0.167 피코, 이 뭐야? 피코 페라시겠지, 그죠? 최소값. 방전량이 5% 미만이어야 된다. 이게 왜 PC라는 거 적었나? 피코 페라시 될 텐데. 0.167에 5%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0.334 피코 페라보다도 커야 된다. 그래서 최대값하고 최소값 요 사이에서 C 토탈을 설계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C 토탈이 뭐냐? C 토탈은 C 액정, C 스토리지, C 파라시틱, 액정, CST, 스토리지, CGD, 아까 기생 용량 있죠? CGD, CGS. 이거는 요게 요 범위를 정했죠. 그죠? LC는 액정이 만드는 캡, 그러니까 즉 ITO 면적 곱하기 액정의 유전율 곱하기 두께, 나누기 두께 하면 이거는 측정되고, 요거는 우리가 구해야 될 거고, GD, 요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측정이 가능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놈은 요거를 구해내야 되는 거다. 여기서는 TFT의 온 커런트 곱하기 온 타임의 반을 나누기를 했네. 최대 공급 전하를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이 요 사이에 되게 하고, 그래서 CST의 캡 값의 범위를 정한다. 킥백 볼테지, 이거는 몇 번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킥백과
옵셋 킥백 볼테이지에 의해서 픽셀 볼테이지 드랍이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액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폴라리티를 한번 바뀌면 포지티브 구동을 할 때, 네거티브 구동을 할 때 요 킥백이 같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플러스 때 킥백 드랍하고 마이너스 때 킥백 드랍 양,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요 면적이 휘도인데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휘도가 바뀐다. 왜? 플러스 때의 킥백 볼테이지, 마이너스 킥백 볼테이지 양이 드랍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폴라리티 바뀔 때마다 휘도가 바뀌고 그것이 우리 사람 눈에는 껌뻑껌뻑하게 되는 플리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킥백이 나쁜 놈이다. 킥백을 줄이려 그러면 공정을 아주 잘해야 되든지, 그게 자신이 없으면 설계를 잘하든지, 그게 또 자신이 없으면 스토리지 캡을 키우든지. 그래서 킥백은 무조건 줄여야 된다. 근데 여기에 옵셋, 비옵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카몬 DC 전압을 이 중간에 딱 갈아 놓는데, 요거를 요 면적 플러스 때 면적 마이너스 때 플러스 때 면적 마이너스 때 면적을 같이 해서 플리커를 줄이고 하려고 그러면 요 양을 우리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DC 볼테이지를. 예를 들면 4V가 돼 있는데 여기 중앙선에 딱 4V를 맞춰놔서 V컴 카몬 전압이 뭐죠? 유리 두 개에 있을 때 상판에 통째로 깔려 있는 투명 전극이 V컴이야. 그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픽셀이 플러스 됐다가 다음 프레임 때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액정이 한때는 플러스 전압을 보다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전압을 보다가, 근데 그때마다 킥백 볼테이지가 이렇게 출렁출렁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사이클로 가면 사람 눈에는 그것이 이제 휘도 변화, 껌뻑껌뻑 하는 변화가 된다. 그거를 옵셋하기 위해서 V컴의 전압을 조절해서 플러스 때의 전체 휘도양, 즉 면적, 마이너스 때의 전체 면적이 일치하도록 같도록 조절을 한다. 그런 이제 이걸 V컴 조절 또는 V옵셋이라고 합니다. 키포인트. 이제 읽어보면 된다. 이거는 많이 이야기했다, 그죠? 자, TFT 디자인. 이렇게 여러 가지를 컨시더레이션 해서 TFT 일반적으로 이 탄생한 TFT가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이상한 모양이 된 거야. 우리가 이론적으로 할 때는 소스 반듯, 드레인 반듯, 게이트 직사각형 했는데 실제로 보면 요놈의 드레인, 요게 소스, 요 빨간 부분이 액티브, 아모포 실리콘, 게이트는 이 밑에 잘 보이지도 않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실제 TFT 패널 설계의 이 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놈처럼 게이트 한 놈에다가 양쪽으로 이 드레인이 양쪽으로 있어서 가능하면
드레인 커렌트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보이고, 이거는 또 이쪽은 보면 또 반듯반듯하게 해가지고 이 표준식 TFT 설계를 했다. 뭐 S사, L사 뭐 다 뻔한 거고, D사, H사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 이 TFT 설계를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픽셀을 볼 때 우리가 TN,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죠. TN은 액정이 이렇게 트위스트 하면서 올라가는, 우리가 보는 노트북이나 모니터, TV하고 스마트폰만 빼고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트위스트 네마틱이라고 하는 액정.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민자야. TFT가 깨끗해. 현미경도 필요 없어. 한 10배짜리 돋보기로 보통 들다 보면 요 구조가 이렇게 보입니다. TFT 구조가. 근데 이제 삼성에서 주로 TV에서는 PBA라고 하는 놈은 또 이렇게 윙 패턴이 또 있어. 시야각을 광시야각, 와이드 뷰잉 앵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버티컬 얼라이먼트, 수직 배향 액정을 써서 이런 형태를 보고, 또 우리가 스마트폰에 보이는 IPS라고 하는 놈은 전극이 IPS, 즉 한 평면에 이 손가락처럼 카본 전극하고 데이터 전극이 이렇게 핑거처럼 이렇게 마주보게 돼요. 그러니까 액정 모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픽셀 구조, 전극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요거는 그야말로 제일 간단한 설계하기 좋은 요거만 조금 신경을 쓰면 되거든. TFT. 근데 이놈은 윙 구조. 이게 전부 전극이야. 윙 구조를 해서 이 필드가 어떻게 액정에 전달되는가, 이게 이제 상당히 복잡한 게 되고, 요 놈은 한 평면에다가 전극을 걸어가지고 액정을 이렇게 한 평면에서 인플레인 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도 IPS라는 액정 모드도 상당한 이 노하우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제 잠깐만 여기가 이제 TFT 패널, 빨간색이 액티브 레이어입니다. 빨간색이 액티브 레이어는 아니구나. 요 점선 안이 우리가 실제로 보는, 눈에 보는 스크린의 면적이고, TFT 설계를 하고 끝나면 TFT 스크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외부 가장자리 페리퍼리가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드라이브 IC를 붙일 패드 전부 있고, 이 외곽에는 우리가 테스트용 TFT를 만드는 중간에 태그 등등등등. 근데 여기 지금 ESD 프로텍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게 뭐고 싶은데, 이거 결국은 이 가장자리에 TFT를 공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설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전기를 먹는다. 근데 그 정전기를 빼내기 위해서 피레침을 달든지 어스로 뽑아내든지 하는 그 기능이 ESD, 즉 Electrostatic Discharge, ESD 데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겨울에 두꺼운 건조한 날 두꺼운 옷 입고 하면 정전기 되지. 그 정전기가 몇만 볼트야. 커렌트가 워낙 약해서 사람이 까무러치지 않지. 번쩍번쩍 놀래잖아, 그죠? 근데 라인에서는 그런 정전
기가 계속 이 컨베이어를 타고 장비 사이로 움직이고, 유리라는 놈은 원래 절연체고, 그죠? 롤러도 절연체고, 내가 타치해서 움직이고 하다 보면 전부 이제 정전기가 다 생기는 거야. 그러면 기껏 설계해가지고 공정한 놈이 정전기 한 방 따닥 번개 한 방 맞으면 다 날아가. 그러니까 전신에 정전 발생 지구야. 클린룸이라는 게. 그리고 습도를 또 조절하니까 정전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요런 회로를, 정전 방지용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보호해야 돼. 패널을 정전 데미지에서. 이제 대체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이 백투백 다이오드를 서로 마주보고 해가지고 요런 트랜지스터 다이오드를 수도 없이 이 패널에 쫙 깔아. 공짜니까. 패널 공정할 때는 공짜야. 설계만 해가지고 잘 하게 되면 뭐 메탈 라인, TFT 어차피 여기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이 라인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정전 방지 회로를 어떻게 잘 넣느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또 이제 일반적으로 정전기 방지 구조라는 놈은 이 데이터 라인과 게이트 라인을 전부 한 방에 그냥 묶어버려. 외곽에서 쇼팅바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뭐 복잡하게 적혀 있죠. 이게 전부 이 데이터 라인, 이쪽은 또 게이트 라인, 이거를 전부 한 통 속으로 묶어가지고 이 등전이를 주게 하게 되면 번개를 맞더라도 이 피레침 그라운드처럼 쫙 데미지를 안 맞고 빠져나가게 하는 이 쇼팅바. 물론 이걸 다 TFT 패널을 만들고 난 뒤는 여기서 잘라내야 되겠죠. 전부 쇼팅으로 묶고 나간 거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 라인을 독립적으로 있을 때보다도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전체를 한 콘덕티브 면을 만들어 놓으면 번개를 맞더라도 빨리 분산이 돼서 차지를 분산시켜서 데미지를 줄인다. 구조다. 이 쇼팅바는 이제 잘라냅니다. 나중에 라인은 전부 아이솔레이트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같은 이야기. 정전 다이오드. 이게 이제 그래서 피니시된 TFT 어레이, 단위 픽셀 디자인 TFT 어레이.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외곽부에 이 테스트 TFT를 테스트할 수 있는 이 빅패드, 프로브 스테이션, 프로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주기나 피니싱 후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조그만 TFT 프로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수십 개를 TFT를 묶어가지고 프로브 패드를 크게 해서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해야 되고, 또 한쪽 구석에는 또 정전 방지 회로가 쫙 눌려 있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TFT 액티브 안에 설계만 전부가 아니고 이 외곽부의 설계도 상당한 이 노하우가 들려 있다. 예를 들면 정전 방지 회로 등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피니시된 TFT 패널은 이런 모양이 된다. 아몰레드 픽셀 디자인. 이건 설명을 했죠. 기본적으로 TFT는 액정, 캡, 스토리지 캡, 스위칭 TFT 하나면 끝.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봤잖아. TFT 하나 가지고 이 픽셀을 TFT 하나로 픽셀 이 큰 놈을 구동을 하는 거야. 근데 OLED는 그렇지 못하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TFT가 필요하다. 스위칭 TFT는 똑같다. 그냥 LCD든 이쪽은 OLED입니다. 근데 이 BDD라고 하는 OLED의 전류를 공급하는 드라이빙 TFT가 기본적으로 하나 더 필요하다. 이놈은 엄청 크고 튼튼한 놈이라 해야 된다. 왜? 전류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TFT 베이직 할 때 TFT라는 놈은 게이트에 전압을 20V 딱 주면, 전압만 주면 그 채널 사이, 소스 드레인 사이에 일렉트론이 흘러가지고 일렉트론이 흘러서 시그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줘요. 게이트를 전압을 주면 스위치를 ON 시키는 역할만 하죠. 근데 OLED의 TFT는 스위칭도 필요하지만은 OLED에 직접 전류를 전달해주는 드라이빙 TFT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보면 투 트랜지스터로 된 OLED TFT는 참 드물어. 4TFT, 6TFT, 2 스토리지, 1 캡 등등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OLED는 매우 픽셀 구조가 복잡하다. 기본적으로 2TFT, 그 다음에 보상 회로를 하기 위한 TFT가 추가로 2개 또는 6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TFT가 6놈은 있어야 제대로 OLED가 구동을 할 수가 있다. OLED 보상 회로. 그러니까 전류 구동이기 때문에 TFT1, TFT2, TFT3에 정확한 양의 전류가 공급해 줘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TFT1의 OLED는 밝고 같은 전압을 줬는데 옆에 놈은 어둡고, 그러면 결국은 얼룩덜룩해서 다 못 쓰게 되는 디스플레이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애를 먹고 있는 거야. 하도 까다로운 놈이.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성질이 참 까다로운 놈이야. OLED는. LCD는 무던해가지고 볼테지만 대충 맞춰주면 잘 나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놈인데, 이놈 OLED는 성질이 들어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가 불량을 만들어 버려. 스레시홀드가 수십 미리볼트만 변화해도 눈에 인지될 수 있는 그 휘도 차이가 나는 거다. 이거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픽셀에다가 보상 회로를 집어 넣어 가지고 이 스레시홀드가 달라지는 거, 또 스레시홀드가 시간에 따라서 또 변하는 거 등등을 예를 들어 2TFT 1C 픽셀 서킷 이렇게 이런 구동을 해 가지고 이 휘도를 균일하게 맞추려고 하는 보상 회로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거고, 여기 뒤에 보면 스레시홀드 보상 회로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 있나? 스레시홀드 보상 회로를 이런 원리에서 리셋 BGS를 인위적으로 확장해서
드라이브 TFT를 ON을 시키고 스레시홀드를 입력을 해서 턴온된 TFT가 스스로 BGS가 BTH가 될 때까지 전류를 공급하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시간을 조절을 해 가지고 유니폼한 발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기본 원리.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걸 다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상 회로가 이런 것이 있다. 60 트란지스터를 6개까지 이렇게 스캔 스위칭 한 놈. 저기 또 위에 게 그거네. 둘, 셋, 넷, 다섯, 6개 TFT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스레시홀드를 보상을 한다. 이게 스레시홀드 보상, 그 다음에 보상 회로 동작 원리 정리. 흥미있는 사람 한번 봐. 여기서 뭐 설명을 다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TFT의 내장 회로. 내장 회로라는 게 뭐냐? 패널을 직접 패널에다가 부품을 갖다 붙이는 부품을 빼내고 패널에다가 직접 이 인테그레이션 시키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드라이브 IC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어차피 TFT가 있으니까 이 TFT 기술을 가지고 드라이브 IC를 인테그레이션 시킨다. 그러면 뭐가 좋으냐? 드라이브 IC 부품을 줄일 수가 있다. 어차피 TFT를 만들 때 공정을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인테그레이션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이 1단계, 2단계 넘어가고 3단계, 4단계, 5단계 SOG 시스템 온 글래스. 시스템 온 글래스라는 게 뭐냐? LTPS, 그러니까 저온 폴리죠. 로우 템퍼레처 폴리실리콘.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거는 아모퍼 실리콘이야. 그죠? 비정질 실리콘. 요거는 로우 템퍼레처 폴리실리콘. 레이저를 가지고 아모퍼 실리콘을 결정화를 시켜서 이 특성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모빌리티를 올린다. 우선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에 보면 요 정사각형된, 여기는 직사각형이지만 정사각형된 칩이 한 놈이 있습니다. 게이트, 옛날에는 게이트 드라이브 IC를 붙였다. 이게 드라이브 IC 칩을 붙인 것이 아니고 LTPS TFT 기술을 가지고 게이트 드라이브를 유리 위에다가 TFT로 인테그레이션 시킨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외부에서 사서 붙이는 이 회색 드라이브 IC 칩을 붙인 게 없어. 그냥 요게 인테그레이션 돼 있고, 소스, 여기 이제 소스 드라이브 IC, 게이트 드라이브 IC가, 게이트 드라이브 IC는 100% 인테그레이션 서킷으로 만들었고, 데이터는 1:3 디먹스 멀티플렉싱을 해가지고 아직 기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데이터 드라이브에 한 놈 펑션만
실리콘 웨이프로 여기 이제 원칩에도 다 집어넣고, 이게 이제 어차피 T콘이라고 하는 타이밍 컨트롤러가 필요하거든. 그리고 DCD 전원도 필요하고 SRAM 메모리도 필요하고, 거기 빈 땅을 이용해 가지고 소스 드라이브 IC에 한 놈만 집어넣고, 여기서 1:3 디먹스 멀티플렉싱을 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뿌려주는 거야. 1:3. 왜 이게 가능하냐? LTPS라는 놈의 모빌리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스위칭만 하기는 아까운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전부 게이트처럼 인테그레이션 시키면 좋겠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설계나 수준이 안 돼서 그래. 어느 누구도, 세상 어느 누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야. 데이터 드라이브 IC는 인테그레이션이 안 된다, 위리 위에. 다만 데이터 IC를 이게 세 놈 내지 6놈을 IC를 붙일 놈을 한 놈만 요 원칩에다가 꾸겨 넣고, 여기다가 선을 뽑아 가지고 디멀티플렉싱을 하는 거야. 1:3으로는 뿌릴 수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런 거고, 다음 세대는 DC-DC 전원단까지도 인테그레이션 따로 하지 않고, 이게 이제 패널에다 직접 회로로 만들어 붙이려고 하는데 아직 이 단계가 되지 않고 있어. DC-DC 전원단까지도 되지 않고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 로드맵이야. 나중에는 T콘하고 메모리만 칩에 넣고, 소스 드라이브도 전부 인테그레이션하고, DC-DC도 인테그레이션하고, 게이트는 옛날에 인테그레이션 해버렸고, 이런 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 하는 로드맵입니다. 아직 이게 이제 얼마나 어려웠냐 그러면 아직 되고 있잖아. 근데 요새는 또 여기다 타치 기능까지 생겼잖아. 타치에 컨트롤 IC가 또 한 놈 붙어 있어. 자꾸 이제 빼려고 한 놈이, 타치 기술이, 그러니까 타치 IC가 있고,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또 딴 데로 간 거야. 요 원칩에다가 타치를 어떻게 인테그레이션해가 한 원칩으로 통합 칩을 만들까 하는 그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타치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죠. 값이 비싸졌다, 타치 컨트롤러가. 그래서 SOG의 효과, 코스트다운보다도 요새는 이제 칩을 하나씩 빼고 나면 슬림하고 두께 줄이고 하는 그 기능이 더 커졌다. 소비 전력도 줄어든다. 본딩 할 때 공정 코스트도 줄어든다. 이게 이제 사진으로 보인 이야기야. 옛날에는 이 드라이브 IC가 여기 외부에 이렇게 들레 본딩을 했어. 칩을 사가지고 본딩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는 이 안에다가 회로를, 요 칩에, 드라이브 IC 칩에 있는 거를 인테그레이션 해서 집어 넣어 버리고, IC가 불필요하게 되어가고 있다. 이제 그 단계별로 SOG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근데 이제 우리 실력치로는 아직도 요거를 못 건너간 거야. 한 요 정도, 요 문턱쯤 와 있을 거야, 우리가. 현재 설계 수준이. 엔지니어들이 항상 이런 로드맵에다 꿈은 야무지게 해놓고, 이거 10년이 되더라도 아직 이 2단계를 못 건너가고 있는 거야. 그만큼 기술 난이도가 어렵다. 인테그레이션 설계가. 이거 넘어가자. 넘어가고, LTPS, SOG, LTPS, PA, 디멀티플렉스. 드라이브 IC의 출력 전압을 여러 개의 데이터 라인에 분배하는 분배기 역할을 한다. 이거를 우리 TFT, 성능 좋은 TFT로 디멀티플렉스 기능을 이것처럼 분배기, 스위칭을 요놈 할 때는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기능을 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인버터 기능도 가능하고 관심 있는 사람 이런 거 봐. 게이트 드라이브 IC는 쉽게 인테그레이션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프트 레지스트 기능의 펑션만 해서 게이트 드라이브 IC는 쉽게 패널로 인테그레이션 했다. 데이터 드라이버의 기능은 시프트 레지스트, 즉 클락 신호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펄스를 발생시키는 역할, 시프트 레지스트. 그 다음에 버퍼, 펄스 제너레이터, 비디오 라인, 스위치 레이. 데이터 드라이브 IC 중에 제일 여기 왜 중요한 게 빠졌지? DAC,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기능이 있어요. 데이터 드라이브 IC. 그거를 아직까지 직접 회로로 그걸 설계를 못해. 이제 이런 식이야. 이게 데이터 아날로그 컨버터 기능이 있는데 너무 많은 걸 막 자료를 넣었다. TFT 설계가 이게 뭡니까? 왜 또 돌아가냐? 처음으로 돌아가나? 에? 이게 왜 또 나오냐? 거꾸로 다 끝났다 이제. 딱 시간 맞춰서. SOG는 이런 콘셉트이 있다. 그리고 이런 회로도 이런 거는 일일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